이 얘기예요. 지금 수특에서 보신 로저스 방어 동기 이론은요. 그 위에 곡선 이론에 따르면요. 위협 소구가 뭡니까?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증폭되는 위험 정도가 강하다고 해서 이 위협을 강하게 수용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사회적 작용으로서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오히려 이 실험 결과에서는 위협 정도가 낮게 수용될수록 오히려 효과 행동 변화가 더 잘 유발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그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올해 수특이었던 거지요. 참 이 그림 넣자고 반대한 사람들은 뭘 갖고 왔겠어요? 이거 갖고 왔지 뭐. 봐라 이거 그림이 잔혹하고 그래봤자 실제로 흡연을 낮추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 예. 그리고 실제로도 이거 이제 그림 그려진 지 좀 됐는데 실제로도 흡연율 감소에는 큰 영향은 못 끼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맞았던 거지. 다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고요. 가장 강력하게 흡연율이 낮아진 계기가 하나 있기는 하죠. 가격이 인상하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요량은 떨어지게 됩니다. 담배가 언제 올랐어요? 난 잘 모르는데 28대였던가 27대였던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이제 2,000원이 한 40%가 인상된 거지. 그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때 우리 지금 아직 감옥에 계신 박근혜 씨일 때 올렸었을 거예요. 기억이 나요. 당연히 그 흡연율 감소죠. 아니요. 감소했어요. 11.7% 정도 감소했답니다. 이 정도 많이 줄인 거예요. 다만 이제 나는 모르지만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지. 어차피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한 거잖아 하는데 실제로 흡연율 감소율과 가격 올라서 더 거친 걸 비교해 보면 사실 의미적으로 담배로 내는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만큼 덜 폈으니까. 이게 증명한 건 뭘까요? 보이지 않는 손을 경제 수요 공급의 원리 균형 가격 그걸 증명됐네요. 가격을 조정하니 수요가 줄어든 거죠. 결국엔 균형을 찾아갔어요. 자, 문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더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수특은 이제 교재 다 끝났는데 문학 할게요. 문학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오늘 심화독해는 그 작년 수능이에요, 님들아. 이따가 4시에 있죠. 참 심화독해 시간 조정된 거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4시 반은 똑같아요. 이거 끝나고 바로 들으신 분은 아무 상관없고요. 5시 반에 들었던 분들은 5시로 바뀌었습니다. 땡겨졌어요. 그래서 뒷타임에 듣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수업 듣는 분들은 대부분 앞타임 거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심화독해는 생명과학인데 작년 수능이고 꽤 까다로웠던 지문이니까 이렇게 제가 이거 최근에 이제 앞으로는 심화독해는 웬만하면 최신 기출 위주로 넣을 건데 왜냐면 최신 기출 분석 나랑도 나중에 할 거야 이제 마지막 작업 때. 근데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게 지식의 확장 때문에 조금 옛날 지문들도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최신 지문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실까봐 최신 지문을 우리 현태 할아버지랑 같이 재밌게 잘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쪽 보고 계시죠? 자, 오늘 볼 작품들 5작품인데요. 쉬운 작품들이 대부분이니까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해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 있게 남았어요.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16쪽 보시면 첫 번째 시는 장성남의 궁금한 일입니다. 장성남 씨는요, 여러 가지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공부한 이 지문 전에서 배운 베르그송의 현대 철학과 관련이 있는 아저씨입니다. 우연이에요, 우연. 당연히 이걸 의도하지는 않았고. 장성남 씨는요, 여러 가지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데, 근데 기존의 미술 회화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추상이나 아까 선험적으로 생각했던 직관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베르그송처럼 경험, 감각 가능한 걸로 치환하는 작업을 많이 해요. 잠깐만, 이거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구체화예요. 추상적인 영역들을 마치 감각할 수 있는 걸로 전환시켜준 작업을 하는데, 오늘 배운 인상주의, 살짝 봤던 입체파, 그리고 이제 베르그송의 현대 철학들, 경험을 중시하잖아요.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사람도 그거에 영향을 좀 끼칩니다. 자, 제목이 박수근 그림이거든요.
궁금한 일 박수근 그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궁금한 일이에요. 박수근 그림이 아니에요. 박수근 그림은 생각보다 별로 작동 안 하고요. 박수근 그림에서 화자가 궁금해하는 거에 주제가 담겨 있고 거기에 문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산문시 이야기시니까 좀 빨리 읽을게. 인쇄한 박수근 화백 그림을 하나 사다 걸어놓고는 물끄러미 그걸 치어다보면서 나는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곤 하는데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만은 자 여기다 비추세요.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자 여기다 비추세요. 할머니 손주. 근데 저 계속 읽어볼게. 제목을 붙여봐도 가슴이 알랄한 것이 여기 체크.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강변도 좋은데 할머니 손주도 좋대요. 이 사람은 화자의 인식이 보여요. 강변을 본다는 거는 뭘 본 거야? 배경을 본 건데 물론 여기서 배경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 그림을 갖고 올 걸. 수특에 저기 문제 있을 거예요. 강변이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박승훈 씨의 그림. 근데 강변이란 제목도 좋지만 할머니 손자라고 해도 좋다? 그럼 이 사람은 뭐에 주목하고 싶은 걸까? 이 작품의 주제가 여기 담겨 있는데 사람, 정확히는 사람의 심리인데 할머니 손자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소박한이라고 해야 되나? 소박한이라고 쓰고 보통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서민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민적인 소박한 사람들의 심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박한 심리에 주목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느껴져요. 뭐 시니까 당연하죠. 사람의 심리에 주목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좀만 더 가볼게요. 아직 근데 주제가 안 나왔어요. 궁금한 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할 때에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예, 잠깐 박수근 그림 보더니만 박수근의 일화를 떠올려요. 갑자기 할머니 손자 같다 하더니만 박수근 씨 술 먹으러 갈 때 빨래 다 개놓고 갔대요 라는 얘기는 하는 이유는 역시 박수근의 그림, 미적 감각 이런 게 아니라 이 그림의 작가인 박수근의 역시 소박한 서민적인 심리에 주목한 거죠. 따스한 마음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배려심 있는 소박한 소시민적인 마음 거기에 주목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이걸 좀 거창하게 말해줍니다.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랬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것의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멋쟁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가 읽고 싶은 게 뭘 궁금하다는 건지 이제 나옵니다. 자, 잘 봐요. 밑줄을 3개 쳐야 되는데 따라와봐. 일단 그냥 읽을게.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점은 여기서부터 그 커다란 손등 위에서 같이 꼼지락거렸을 여덟 체크. 햇빛에다 체크. 밑줄 치세요. 햇빛들. 이면은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이 아직 남아서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이 좀 길고 살짝 비문이긴 하지만 뭐 시니까 괜찮습니다. 뭐가 궁금한 거야? 이 밑줄 친 햇빛들이 그를 쫓아서 없어졌는가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 손길에 남아있는가라고 궁금하대요. 자,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 햇빛들이 뭐길래? 자, 햇빛은 우리가 흔히 문학론, 자연론 할 때 자연물에 들어가죠. 햇빛은 자연물이야. 유한한 존재인가요? 무한한 존재인가요? 이 자연물은 무한한 존재지. 근데 지금 뭐로 설정했어요? 혹시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궁금해하고 있어요. 뭐냐?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존재로 전환하는 인식의 전환이 보이는 시예요. 괜찮을까요? 우리가 추상의 구체화 이런 것들은 많이 봤지만 무한한 존재인 거를 유한성을 매겨주는 작품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문학적 가치가 있어요. 아, 유한성 부여예요. 몇 개 없어요. 이런 식의. 나머지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가볼게요.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 모르는 여기다 밑줄 뻐꾹새 소리. 자, 뻐꾹새 소리도 역시 자연의 소리이기 때문에 뻐꾸기 소리가 없어진다? 글쎄, 당장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 일이에요. 다만 이 뻐꾸기 소리가 다 어떻게 되었을까? 없어진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뻐꾸기 소리도 유한성을 부여해 준 겁니다. 혹시 없어진 거 아닐까? 박수근 죽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갈게요.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예, 이런 게 궁금한 거래요.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 자, 밑주세요. 가난이며 그리움.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 그리움? 자, 뭐야? 가난 그리움은 아예 추상이지. 근데 추상이면 당연히 유한, 무한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추상은 관념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하자면 무한에 들어가지.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유한성을 부여했죠. 여기도 유한성 부여해요. 지금 밑줄친 세 개가 모두 작가가 의도적으로 변형시켜서 유한한 존재로 설정한 겁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 그리움?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돼서 올까요? 라고 하는 건데 좀만 더 읽을게. 저녁이 되어 오는지 가을이 되어 오는지 궁금한 일들은 자 여기다가 네모칩시다. 다 슬픈 일. 됐습니다. 화자가 정서가 직접 제시됐네요. 슬프대요. 뭐에 대해서? 무한할 줄 알았던 거 혹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밑줄 세 개인데 약간 박수근의 마음도 좋고 박수근의 작품 세계도 좋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 무한한 줄 알았는데 유한한 것들이어서 참 슬프다라는 얘기. 약간 무슨 정서까지 도출돼요? 그리움이라는 정서까지 함께 도출되는 시입니다. 됐어요. 슬픈 일들이래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없어서 아쉽다. 그립다. 유한한. 그리고 이거 작품을 박수근에 한정 짓지 않고 좀 더 확장시키면 뭐냐? 그거예요. 유한함 존재라는 것. 박수근에 존재하는 게 사람도 있고 강변도 있고 지금 말한 햇빛 자연물도 있고요. 가난 그리움 같은 추상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존재예요. 세계예요. 세계. 오늘 지문 독서 시간에 배운 세계거든요. 세계가 결국에는 유한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한성에 대한 애상감이 공식 주제기도 해요. 이게. 이거 굉장히 확장한 거지. 나는 여기까지 확장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대. 그래서 세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애달픔, 애상감 이렇게까지 주제가 확장이 됩니다. 된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그 아래 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조금 유치하거든요. 잠깐만 설정이 좀 필요해. 두 번째 시는 아유 너무 절을 하시는데 일어나. 김종호 대동여지도 만든 김종호 아시죠? 이 시를 짓게 된 김명희 씨는요. 김종호 에피소드를 실제 역사 김종호가 아니라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위인전 김종호가 모티브야. 실제 역사 김종호 씨는 중인 출신이긴 한데 총 4품 관리직까지 올라가시고 되게 고위직까지 올라가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만화책에서 본 것처럼 그 누더기 옷 입고 뭐 아내가 막 바느질 해가면서 먹여 살리면서 그걸 전국을 막 팔도를 떠들면서 그리신 분이 아니야. 총감독관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지금 만화책이 많이 사라진 걸 알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만화책 되게 많았거든요. 위인 김정호 있어갖고 막 그 흥선대원군이나 막 조선 관료가 막 반대해요. 이걸 만들면 어떻게 하면서 반대하는데 그거에 무릅쓰지 않고 이건 필요해 하면서 막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헌신 투신해서 막 백두산을 8번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에 이 지도를 완성해요. 근데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그걸 보고 이걸 외국 소리 들어가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큰일 날 놈이구나 해서 김종호를 이제 감옥에 가두고 불태워 없앴다. 이런 만화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김종호는 당연히 직접 가지 않아요. 이 높으신 분이. 두 번째, 대동여지도는 잘 남아있고요. 잘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일제의 잔재라고 봐야겠지. 일본이 이제 개화에 반대했던 이제 근대 조선을 비판하기 위한 용도로서 개조된 이제 이상한 만화책들이었는데 요즘엔 별로 없다고 해요. 근데 이 작품은 그 만화를 기준해서 씁니다. 그래서 작가가 김종호를 그 만화책 김종호를 바라보면서 쓴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자, 조금 유치해. 가볼게. 나는 김종호입니다. 빨리 갈게.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새 여기에 그쳐. 아유 눈 내리는데 그걸 막 걸어 다니면서 집신 실으면서 막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쳤대요. 눈발이 왜 그쳤을까? 자, 이건 뭐냐면 바다에 도착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바다에 도착한 거야. 어둠 덮인 이쪽 능선들과 헤어지면 능선 산이 이렇게 굽이져 있는 게 능선이죠. 언덕이나 산이 거기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바다에 온 거야. 산 건너서 바다에 온 거야.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대 헛디뎌 내 아득히 헤맨 날들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 불고 여기까지. 한 줄 더. 스치는 소매끝마다 툭툭 수평선 끊어져 사라진다. 자, 별거 아니고요. 이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제 겨우겨우 산을 넘어서 바다에 왔는데 바람이 파닥파닥 불어요. 그래서 이제 옷소매에 이제 파닥파닥 하면서 이제 수평선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끝에 와 있다는 뜻 아무것도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른쪽이죠. 사라진다 일념도. 자, 어떤 일념이겠어요? 지도를 만들겠다는 그 일념도 세상 흐린 웃음소리에 감추며 무슨 웃음소리예요? 비웃음이에요.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동화책 기준, 만화책 기준이야. 사람들이 비웃음에 감추며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자, 이 사랑은 아까 위에서 바로 윗줄에 있었던 일념하고 같은 시어입니다. 지도를 만들겠다는 꿈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그 사랑 해진 발바닥. 발이 해졌나 봐요. 하도 걸어다녀서. 무슨 간발에. 간발은 발을 감았다. 양말 버선 이런 걸 말합니다. 이 간발에 번진 피얼루. 얼마나 많이 돌았으면 피가 났을까요? 근데 자, 그다음 저렇게 저문 바다에 파도로서 여기다 비추시세요. 풀어지느냐. 여기서 풀어지다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왠지 문맥상 이제 힘드셨는데 여기 왔으니까 이제 뭐든 이제 고생이 풀어졌구나, 뭔가 안심되시는구나 하면 그게 아닙니다. 고통이 이제 이 피얼룩도 파도로 풀어진다. 감정이 전환되는 건 맞습니다. 지도를 만들기까지 산을 건넌 거는 고난, 시련이 맞는데요. 풀어진다? 그럼 다음에 무슨 감정이 이어지냐면 다음 줄 볼게요. 패선된 목선 하나 덩그렇게 뜬 모래벌. 패선된 목선? 혼자 덩그러있는 목선? 우리 관동불곡이나 뭐 삼인곡 보면 빈배 맨날 등장하죠. 그거 뭐예요? 화자의 외로운 처지 아닌가요? 똑같아요. 그거예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목선 하나가 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죽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갑자기 애들이 왜 나와요? 그것도 가난한 남루한 아이들이래요. 자, 자기 자식들이 떠오르나 봐요.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는 뭘 표현하고 싶냐? 고생 끝에 바다에서 느낀 감정인 외로움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외로움으로 갑시다. 고독해요. 아까 풀어지다가 좋은 뜻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빨리 끝내자. 뭐 반전이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왜 실렸을까? 그건 얘기해 드릴게요. 따로. 자, 그 아래 굽은 갑에 육지예요. 육지. 굽은 갑에 부딪혀 꺾어지는 듯 목소리가 들린다. 무슨 목소리가 들릴까요?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 두어 던져놓고도 약간 가정에 지금 소홀히 하면서 지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여기다 밑줄. 평생 마음 안팎으로 띄어올린 별빛. 이건 밑줄 주세요. 쓰세요.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이게 성취감입니다. 아휴. 으로 환해지던 어느 자 동그라미 밤. 이 밤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이 그나마 실린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올해 수특이 유달리 색채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한 게 있는데요. 아까 그 어둡고 외진 길목 보이시죠? 어둡고 외진 길목, 이 마지막 3년 두 번째 줄. 이거 검은색이지, 어두운 거지. 근데 이번에도 밤이 나왔지. 근데 이 두 밤은 좀 다르죠. 아까 위에 있던 밤은 가족의 어려움이에요. 애들을 버려놓은, 자식을 던져놓은 길목인, 어둡고 외진 길목인데 여기는 삶의 고달픔을 상징하고요. 이 어둠은. 근데 이번 이 별빛으로 환해지던 밤은 환해지던 밤, 즉 성취감을 느낀 순간들이라고, 성취감을 느낀 시간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희미한 빛 속에는 수없이 물살이 흩어지면서 흩어놓은 인광만큼 그리움은 끝없고. 왜 갑자기 그리움이 이오라고 하면 안 되겠지. 외로우니까 가족이 그리운 거죠. 마주서면 아직도 등불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이 보인다. 자, 이 돛배 한 척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쓰세요. 화자 객관화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그거 색채어하고요. 돛배 한 척 화자를 객관화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 화자예요. 이 돛배 한 대가. 근데
마치 남처럼 다른 객관적인 사물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이게 객관화시킨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예, 그 정도. 주제는 뭐죠? 고난 시련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그리고 함께 그래도 나아가게 해주는 성취감. 네, 이런 심리입니다. 기출은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안 나와요. 취소, 세상 일을 모르는 법. 왜? 100%는 없어요. 데카르트도 겨우 찾았는데 내가 뭐라고 100%라고 말해요. 못해요. 다음 작품 얘기가 나옵니다. 적어도 6월, 9월 수능 중에 한 번은 나옵니다. 이 두 작품 중에 하나가. 왜? 계속 쪼고 있어요. 수특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평가원에. 근데 이런 작품들이 결국에 나오거든요. 자, 간슬게 꾸준히 하신 분, 이 과목에서 꾸준히 보신 분은 압니다. 이감이 살아가는 또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 작품이. 예, 엄청 푸신 분 알죠? 이거 계속 나오는 거. 나는 몇 년째 계속 풀고 있잖아. 거의 10년째 이감을 푸는데. 그렇지,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와요. 근데 올해 수특에 실렸잖아. 내년에 수특에 안 실려요, 그러면. 그러면 올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낼 게 가득가득해요. 어렵진 않아. 첫 번째 작품은 송수건의 나팔꽃이죠. 바지랑떼는 사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지랑떼는 거기 써있지만 빨래 줄 걸어놓는 대인데요. 마당이에요, 마당. 마당에 있고요. 여기에 빨래 이렇게 널어요. 힝, 이불이야. 이렇게 널어져 있고요. 여기 나팔꽃이 한 송이 펴 있었나 봐요. 허허허. 나팔꽃은 근데 우리한테 좀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많이 볼 일이 없죠. 강낭콩 생각하세요. 타고 올라가요. 이 나팔꽃이 뿌리가 나서 줄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수분 포텐셜 기억나시나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어. 바지랑떼 끝까지 감고 올라왔어. 자, 첫 줄 볼게요. 바지랑떼 끝.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자, 여기서 꼬일 네모치세요. 꼬이다라는 시를 재밌게 표현한 시입니다. 일단 재미적으로 보자면 꼬이다는 우리가 어떻게 써? 부정적으로 쓰잖아. 일이 꼬이다, 미래가 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인생이 꼬이다, 부정적으로 쓰는데요. 이 꼬이다는 뭐예요? 나팔꽃의 생존이죠. 나팔꽃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죠. 예, 아까 이 꼬다는 노력이에요. 노력. 근데 더는 꼬일 것이 없다. 그러면 더는 꼬일 것이 없다면 더는 노력할 게 없다. 그럼 이 꼬이다는 노력으로 봐도 좋고요. 미래라도 봐도 좋습니다. 미래라고 봐도 좋아요. 비전이라고 쓰셔도 돼요. 종교 있으신 분은. 그래서 더는 미래가 없어서 자, 큰 따옴표 치세요. 끝이다 끝. 여기를 큰 따옴표를 묶으세요. 화자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직접 인용이네요. 끝이다 끝. 그러니까 화자가 아침에 나와서 아이고 이거 금방 다 올라왔네. 아 이제 끝났다 끝 이라고 했는데 하고 누가? 화자가 이렇게 말한 거야. 그 다음 줄 볼게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두 뼘은 더 자라서 끝이 아니었네요. 허공에 더 타고 올라왔어요. 더 올라온 거야. 주제가 슬슬 보이시죠? 두 뼘은 더 자라서 꼬여 있는 것이다. 노력 아직 미래가 있는 거야. 계속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 이슬 몇 방울. 더 움직이는 바지랑떼는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구름, 이슬밖에 없어요. 구름, 이슬. 바지랑떼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거나 뭔가 나에게 동기, 자극, 뒷받침해 주는 게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구름 같은 거밖에 없지만 뭔가 해냈다라는 뜻이고요. 다음 줄.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덩굴손까지 흘러나와. 덩굴손은 이 나팔꽃의 잎이라 보면 됩니다. 잎, 손처럼 생겨서 덩굴손이라고 해요. 덩굴손까지 흘러나와 허공을 감싸지고 바지랑떼를 찾고 있는 것이다. 와, 이번에는 오니까 더 나왔고요. 이파리도 났대요. 잎도 났대요, 여기에. 자, 이제 뭐라고 할까요, 화자가?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가냐픈 줄기에, 자, 여기 두세 개의 종까지 메어 달거는 종이 있구나. 뭐겠어요? 네, 꽃이죠. 꽃을 은유한 겁니다.
이 작품이 나올 게 많다고 했잖아요. 주제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시어를 꼬이다를 변형시킨 거는 뭐 충분히 이제 납득되셨을 겁니다. 은유를 내기가 좋은 시예요, 이 시가. 은유도 내기 좋고요. 이따가 공감각 같은 것도 있거든요. 낼 게 많아요, 요소가. 자, 일단 꽃, 은유했다. 은유는 비유 중에 하나고 잘 안 나와요, 요즘에. 왜냐면 직유, 의인 이런 걸로 다 이제 다 대체했기 때문에 은유가 잘 안 나오는데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원관념을 아무런 장치 없이 다른 보조관념으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은유라고 합니다. 은유예요. 꽃을 종이라고 그냥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은유죠. 자, 여기서 복이 깔면 뭐가 나오냐? 메타포가 나옵니다. 이거 이감이랑 나랑 똑같아 생각이. 언젠가 은유, 복이, 메타포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유가 영어로 메타포예요. 똑같은 말이야. 근데 메타포라는 이 라틴어가 메타피포라는 접두사에서 온 건데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에서는 메타포모시스라는 걸로 여러분들 고등어휘로 들어있을 텐데 변신, 모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 변신, 모방이라는 뜻에서 온 거거든요. 은유가 변신, 모방이야. 꽃이 종으로 변신한 거야. 그러면 왜? 무엇에 근거하여? 이 메타포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맞는 거를 맞게 해석하라고 뭐 이런 것들 잘 나와요. 이거 낼 만한 것들입니다. 왜냐면 2000년대, 201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게 이 은유 메타포에 대한 문학 이론이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 교수들이 어디 가요? 다음 달에 이제 같이로 가겠죠. 그러니까 조금 보자 이거야. 이런 것들을. 일단 형태적 모방. 비슷하게 생겼어요. 내가 종을 잘못 그렸어. 야, 더 잘못 플라스크가 되네. 제 초콜릿이 됐네. 잠깐만. 먹으려는지 알지? 그 종 있잖아. 나 왜 이렇게 배네, 배. 아니, 이건 더 아니야. 그 가스활명수 광고 보면 종근당하고 마지막에 땡 치는. 자, 종이요, 종. 나팔꽃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해, 그냥. 자, 그래서 형태적 유사성에 근원한 메타포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음 메타포 근거는 다음 주에 찾아드릴게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하늘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와, 종소리를 퍼내요. 종에서 멈추지 않고 종소리를 퍼낸다. 소리가 된다는 거는 울려 퍼진다, 나아간다는 거고 다른 존재, 특히 화자가 감각할 수도 있는 감각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다음 줄. 이젠 더 이상 더 꼬일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조심하세요. 이거 앞에 꼬이다를 제대로 못 잡으면 이걸 뭐라고 익히면요. 여태까지 너무 잘 안 됐다. 이제 더 이상 잘못될 것도 없으니까 이제 잘 풀리겠지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꼬이다는 뭐죠? 희망, 미래, 노력이죠.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생각되었을 때 우리의 아픔도 확장된 거 보이세요? 화자와 인간 세계로 확장됐네요. 우리의 아픔도 한 번 더 길게 꼬여서, 자, 이 한 번 더 길게 꼬인 게 뭐예요? 시련을 뛰어넘는 미래를 향한 노력이죠. 자, 미래를 향해서, 즉 시련을 극복해서 푸른 종소리 나는 법일까? 푸른 종소리는 공감각적 심상이죠. 자, 이번에는 종으로 은유한 메타포가 또 뭘로 확장될까요? 종이 돼서 소리를 울려줘요. 종소리는 당연히 좋은 시어로 작동합니다. 인간에게 상징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종소리는 항상 역사적으로 동서 구분 없이 다 희망의 메시지로 사용됩니다. 괜히 교회에서 종치는 게 아니야, 성당에서. 그래서 의미적 메타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미, 희망을 주는 거야. 누구한테? 다른 존재에게. 그러니까 종으로 비한 이유가 생긴 것도 있지만 소리를 울려서 다른 사람을 각성시키는 의미적인 의도로도 메타포가 성립하게 된다라는 이런 유의 문제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선지를 잘 봐야겠지.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되새긴 거에 대해 무슨 메타포를 적용할 수 있겠건 개소리죠. 형태랑 의미는 지금 다른 메타포로 작용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직접 풀어봐야 돼. 육구에 나오면 풀어봐. 이 메타포는 두 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난 그건 좀 오버 같아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써볼까요? 종 언제 쳐요? 밤에 치면 안 되죠. 아침에 치죠. 근데 이거 언제, 지금 꽃이 언제 펴요? 아침에 피죠. 그래서 굳이 써놓고 나면요. 시간의 유사성으로 인한 메타포라고도 설정하는 건 가능한데 별 문제적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공감각 설명 안 해도 되지. 종소리, 청각. 마치 근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푸르다고 했네. 귀에 들리는 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바꿨네. 감각이 전이됐죠? 공감각.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공감각 모르면 꼭 따로 질문하세요. 저한테. 그 다음 가지가 단을 넘을 때. 가지가 담을 넘을 때는요. 2018년 수특에도 나왔었습니다. 두 작품 다 계속 쪼고 있는 작품이에요. 두 개가 세트야. 영혼의 듀오야. 가볼게요. 왜 그런지는 첫 줄만 읽어도 빡 옵니다. 이를테면 수양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수양은요,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높아지면 말씀드리면, 뭐, 수양산, 알지? 수양산, 수양산, 이제를 하나노라, 그거, 채미도 하는 것과 고사를 캐 먹으면 되겠냐, 그 수양대고 비판하는 식,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양은 그냥 수양 버드나무 일종이에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 가지가 긴 나무입니다. 근데,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이 담을 넘는다는 거는 제약을 뛰어넘는다, 시련을 뛰어넘는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벌써 주제가 겹치죠. 네, 식물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가볼게. 아까 이 나팔꽃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좀 다시 한 번만. 이 나팔꽃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처음에는 뭐였죠? 이 바지랑 때였죠. 근데 그 다음은 뭐였죠? 바지랑 때 없이도 오롯이 혼자 희망이라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뤄냈죠. 여기는 관점이 좀 달라요. 얘가 어떻게 넘어온지 보자고.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수양 가지만의 일이 아니래. 이게 뭐냐면요.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음. 얼굴 한번 몸 마주친 M1 뿌리와. 자, 뿌리 동그라미 치세요. 뿌리.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꽃과 잎 동그라미 치세요.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됐죠? 뿌리와 꽃, 잎이 바로 담을 넘게 도와준 친구들이네요. 아까 뭐랑 비슷해요? 바지랑 때랑 비슷하죠. 다만 바지랑 때 점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얘들은 끝까지 도와준 거고요. 얘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나팔꽃이 혼자 해냈죠. 차이점이 그 부분이죠. 이 부분 봐주시면 되고. 왜 세트인지 알겠지? 그 다음, 근데 물론 이 두 개가 붙어서 나오진 않겠지. 수특에 실렸으니까. 그 다음, 한 닷새 내리던 고집센. 자, 네모 치세요. 네모예요. 동그라미 아니야. 네모. 비가 아니었으면. 그 다음, 밤새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네모. 폭설. 이 아니었으면. 자, 이거 뭐예요? 시련인데요. 근데 이 작품이 또 역시 자주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그냥 시련이구나 라고 하면 틀려요. 다음 줄 볼게요.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 그리 신명나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폭설, 비. 잠깐만요. 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비는 이 수양보드 나무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이니까. 그럼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할 텐데 어떤 비인지 다시 봐봐요. 닷새 내리던 고지센 비. 여러분들 비가 5일 동안 계속 내리면 어떤 식물이 이롭겠습니까? 해롭겠죠. 그래서 시련이에요. 그냥 생시련이야. 폭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얘들이 아니었으면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거래요. 이 담을 넘는 게. 자, 뭐예요? 시련이지만 똑같아요. 아까 동그라미 친 것처럼 수양보드 나무 가지가 담을 넘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얘들이었습니다. 약간 자극한 얘들이었어요. 자, 그럼 뭐냐? 동그라미 네모들은 표면상으로는 달라요. 하나는 도움 주는 거, 하나는 방해하고 시련 주는 거. 하지만 둘 다 그 내면적 의미,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모두 다 가지가 담을 넘는데 기여한 존재들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와 공통점을 함께 미묘하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시는. 이따 풀어봐. 이건 갖고 왔어 기출. 그 다음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자, 담은 조금 애매한데요. 네모라고 치기에는 대놓고 실현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물결 밑줄을. 이거는 목표 대상이라고 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되는 목표 실현 자체죠. 약간 도전 과정의 실현이 아니라 목표 실현이기 때문에 조금 비와 폭설이 좀 느낌이 다르죠. 자, 저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고 담의 정수를 타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실현들을 통해서 담을 넘을 수 있었다. 특히 저 목표, 담이라는 목표가 없었으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목련가지라든지 감나무가지라든지 줄장미 줄기라든지 담쟁이 줄기라든지 다른 나무 줄기들이죠.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말장난인데요. 이 벽을 넘는 거, 담을 넘는 거는 약간 무언가의 도박이에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 도전할 때 무언가 포기하고 도전하는 거거든. 약간 도박이기도 한데 도반. 한편으로는 덕분에 도전할 수 있으니 함께하는 친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난 역설적 표현입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나머지 줄기도 똑같다는 얘기였어요. 다음 장 보시면요. 20쪽이죠. 성북동 비둘기라는 작품하고 방금 본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작품이 같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한번 나왔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3문제밖에 안 되니까 자, 한 작품은 해석해드렸으니까 3분이면 풀고도 남더라고요. 3문제 드릴게요. 빨리 풀어보세요. 아, 힘들어. 엄청 빨리 푸시네.
잘하는 분들한테 너무 빠르네. 다 됐네 시간. 자, 같이 봅시다. 근데 요거 하고요. 한 작품만 더 분석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맥스웰 방정식 계속 미루고 있는 거 오늘 했어야 되는데 또 안 갖고 왔어요. 다음 주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기 내신 대비 때 내가 다음에 합시다고 미룬 게 하나 있는데 지금 2주째 밀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까 하다가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다음 주에 프린트로 추가해서 갖고 올게요. 성북동 비둘기는 많이 오픈된 작품이고 이미 수능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성북동 비둘기 작품의 주제는 알겠죠. 원래 도시화로 인한 자연 파괴. 그래서 비둘기에 대한 심리를 파악해줘야 되는데요. 직접 나와 있어요. 시 잠깐 보시면요. 20쪽에 밑 2연, 20쪽 2연 밑에서 세 번째 줄. 아침 구공탄이 요즘 모르신 분이 있더라고. 연탄입니다잉. 구멍이 9개인 탄이라는 건데 연탄이에요.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비둘기가 지금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인물밖에 없는데 자연물인 새가 향수를 느낀다? 당연히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화가 적용되어 있죠. 아까 그 첫 번째 문제의 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비둘기의 심리는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네요. 아니 여기가 고향 아닌가요? 할 텐데 고향이 변했죠. 도시화로 인해 산이 깎여 나가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향수를 느끼는 거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태도 중에 방금 이제 그 다다음 줄, 그러니까 2연의 마지막 줄, 방금 따낸 돌 온개 입을 닦는다. 그러니까 새가 부리로 이 방금 따낸 돌에다가 부리를 막 문댄대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그대로 끌고 오면 돼요. 향수 그리움이죠. 자, 답 보러 갈게요. 이제 13번 오겠습니다. 13번의 답 2번입니다. 의인화예요. 가지도 의인화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14번의 답 4번입니다. 그 비둘기의 노력을 보여준다가 아니라 그리워하고 있다로 가져야겠죠. 잠깐만, 눈치 못 챘어? 14번의 복이 뭐야 이거? 근데 철학 시간 분리 그거잖아. 에이, 나만 신난 거야? 의도하고 갖고 온 건데. 뭐라 써 있어? 그 인문지리학에서는 공간이 주체와 단절된 사실적 과학적 탐구 대상으로 보겠대요. 근데 장소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을 인식한대요. 이게 그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인문지리학에서 나오는 관점이에요. 오늘 배운 거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풀 때는 별 지장 없었지만. 자, 15번 틀리지 말라는 겁니다. 4번이죠. 됐지? 다른 것도 똑같죠? 나머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정서입니다. 자, 이제 전과 추석 하나 남았는데 잠시만. 지금까지 한 게 수특, 적용편, 현대시, 고전시였어요. 다 했어요. 수특, 고전시, 현대시 끝났어요. 근데 실전 학습편에 있는 몇 작품을 안 해갖고 그 부분 고전시, 현대시 다시 그 부분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수특에 있는 산문편, 그러니까 고전소설, 현대소설을 할 건데 그거는 시처럼 작품 분석을 안 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생각보다. 시는 나오면 땡큐하고 맞추면 되거든요. 방금 맞추신 것처럼. 근데 소설을 준비해서 나왔으니 땡큐는 없습니다. 같은 파트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고요. 설령 다른 파트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연기를 할 거면 이제 우리 문제풀이, 문학 문제풀이 훈련 많이 못했잖아. 특히 산문 문제풀이 훈련 거의 못했거든요. 그냥 생각보다 많이 못했거든. 그래서 수능 특강 소설과 그 고전소설에 나온 작품들이 나왔던 기출들을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실전 운문편이 마무리되면 이제 문학은 다 문제풀이 훈련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은 작품들 잘 정리하고 우리 산문도 훈련하러 가자고요. 전가 추석인데요. 이게 실릴 줄이야. 양이나 슬쩍 보고 오실래요? 아유.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지? 는 어제 답을 찾았어요. 이게 도저히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한시잖아요. 이렇게
오원절구 혹은 오원절구 맞을까요? 오원절구 혹은 오원율시로 4줄이나 5줄로 끊어져 있어요. 자, 나 안 읽을래. 내가 안 읽고 이렇게 하자고. 여러분들 맨 처음으로 와보세요. 25쪽 오세요. 25쪽 보고 계시죠? 처음 1년이 4줄이죠? 읽으세요. 됐지? 자, 뭐가 대조되어 있어요? 공간이 대조되어 있죠. 서울과 시골이. 됐지? 왜 대조시켰을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시골은요, 철 따라 명절 생기지만 시골에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은 추석 같은 명절이 또 있겠네. 그러니까 추석이 그만큼 큰 행사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조되어 있는 거 볼까요? 자, 서울, 시골. 여기는 돈이 많죠? 돈이 없죠? 가난하죠? 가난, 부귀함. 그러면 추석의 의미는 뭘까요? 추석의 의미는 자 이게 재산, 추석 대조시키는 거야. 서울은 추석이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음. 근데 시골은 추석이 축제로 할 만한 게 이것밖에 없음. 한정. 그리고 이거는 요소 중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밖에 없음. 다음 이어져요. 자, 다음 4줄 읽어보세요. 해와 달이 대조되어 있다. 괜찮을까요? 뭔 개소리야. 뭔 대조야. 둘 다 밝고 맑아요. 환해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입니다. 진짜요. 그냥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에요. 왜요? 계속 가볼게요. 풍경이 아름답대요. 근데 우리들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 잠시만. 화자가 나왔네요. 화자가 누굴까요? 이게 굳이 작품적 가치를 몇 개 좀 찾자면 그거예요. 작가가 누군지 쓱 보고 올래요? 아니, 보고 오지 마. 이씨인데. 이건장 씨네요. 한시 안 나온 지 한참 됐어요. 이거 한시예요. 한시. 한사로 쓰신. 누가 쓸 수밖에 없어요? 일반 서민층이 쓸 수가 없어요. 한자는. 그럼 누가 써요? 양반, 지배층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건창 성이 있네요. 암행어사 출신이야. 그래서 성이 있네요. 지배층이 맞아요. 근데 우리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화자가 작가인가요? 아니에요. 이 우리는 작가 집에 한시를 쓴 주체가 아니라 우리 힘들게 사는 농민, 여기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가와 화자가 완벽히 달라요. 완벽히 달라요. 이런 독특한 특징이 왜 나타났냐면 이 한시는요, 조선 후기 한시입니다. 조선 후기 한시. 한시가 평가에 나온 게 2개 있어요. 하나, 정약용의 고시 한번 나왔었고요. 두 번째, 촉규화 한번 나왔었어요. 그 최치원의 촉규화. 2개밖에 안 나왔어. 촉규화 나랑 한번 풀어봤었어. 촉규화는 지배층이긴 한데 육두품이라서 신분의 제약 때문에 높은 벼슬을 못하는 신분적 제약으로 느끼는 서글픔을 표현한 최치원의 시가 하나 있었고요. 신라 때 쓰였죠. 그리고 정약용의 고시는요, 조선 후기에 쓰여지고요. 최치원은 신라 때 쓰여져. 조선 후기에 쓰여진 이 정약용의 시는 백성들이 수탈받는 모습을 한자시로 해서 표현했어요. 자, 시기가 다르니까 내용도 달라지고요. 조선 후기는 사설시조가 쓰여진 시기잖아요. 근데 사설시조는 이 한시와 다르게 일반 민중들이 쓴 거거든요. 일반 민중들의 자기 얘기를 솔직히 한 거죠. 근데 한시는 지배층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내용을 보니까 힘들게 사는 농민이 나와요. 자, 자기 얘기를 솔직히 한 게 아니죠. 뭐죠? 지배층이 힘든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관찰한 거를 대신 전달하는 거죠. 여기서의 갈래적 특징이 좀 갈라집니다. 자,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설시조는 백성들이 직접 자기 얘기를 했다면 한시로 쓰여진 조선 후기의 한시는 지배층이 백성들의 삶을, 고달픈 삶을 대신해서 전달해 준다. 근데 이거는 대신을 어디까지 했냐? 화자 자체를 농민으로 설정함으로써 더 강력한 대체제로서 대신하는 대변자로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그나마 문학적 가치가 있어요. 예, 주제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 자, 빨리 보자. 자, 방금 봤던 이연의 마지막 줄. 우리들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 예, 농민이 고달픈 삶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저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들, 자, 농민이야. 우리들을 위해 만든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당황하지 마시고 추석이야, 추석. 그래도 추석이야. 비록 이분들이 힘들지만 추석은 그래도 시골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그래도 즐길 수 있는 축제래요. 그러면 자, 사면 읽어보세요. 아유, 어때요? 아이, 수학했구만. 여러분들 세 번째 주제 올변은 벌써 타작마당에 올랐다는데, 타작은 나달에 붙어있는 알갱이를 떨어뜨리는 작업이고 그걸 하는 공간을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빨리 올변은 빨리 자라는 벼야. 빨리 수확해서 막 털고 있다, 쌀을. 그러니까 뭐야? 먹을 게 지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예, 첫 번째 연 읽어주세요. 26쪽. 어때요? 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기분 좋대요. 네, 그래도 다행히 풍년이 들어서 추석이 돼서 즐기고 있는 농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줄이요. 그 다음 네 줄. 지난해. 빨리 읽어봐요. 됐죠? 아유, 저번에는 작년에는 흉년이 크게 있었나 봐요. 근데 다행히 올해는 풍년이 돼서 다행히 사람이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주제가 뭔가 애매해요. 중략 이유도 좀 펼쳐지니까 중략 이유로 와봐요. 중략 아래에 6줄 있죠? 읽어보세요. 서촌 어느 집. 이게 이 작품의 주제를 담은 집입니다. 자, 이렇게 농민들이 대부분 그래도 풍년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잘 놀고 있는데, 세 번째 줄 보니까요, 서촌 어느 집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곡소리가 들린대요. 밤새 섭디섭게 서글프게 지금 고구란 소리가 있는데, 누군가 물어보니까 유복자 아는 호럼이래요. 아, 유복자는 뭐냐면요, 아이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죽고 태어난 아이를 유복자라고 해요. 약간 아빠가 아직 태아일 때 죽어서 다음에 출산된 아이를 유복자라고 합니다. 유복자를 안고 있는 호러미가 곡소리를 내고 있대요. 이 추석 축제 때. 무슨 일일까? 오른쪽 가볼게요. 자, 8줄이네요. 읽어보세요. 됐죠? 아까 얘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소리가 일찍 내려요. 지난해 작년에 그 흉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콩을 구경도 못했대요. 그래서 겨울 버티기가 힘들었대요. 식량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었구나 작년에. 다음 줄 보세요. 다음 6줄 읽으세요. 자,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나락을 구걸하여 한 줌 얻어왔대요. 뭐를 얻어왔냐면 이 곡식 한 줌을 얻어왔는데 이거를 먹어야 버티잖아. 근데 안 먹었대요. 왜 안 먹었대? 종자로 쓰고자 하니. 그러니까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걸 안 먹고 내년에 이걸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내년에도 살 수 있으니까 이걸 안 먹고 버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봐 볼까요? 마지막 4줄 보세요. 맨 밑에 4줄. 됐죠? 그래서 죽었대요, 남편이. 그런 상황이구나. 뭐 할 게 없어. 내가 뭘 해. 이제 마지막 쪽 28쪽입니다. 위에 읽어보세요. 됐지? 자, 풍년이 들었어요, 이 집도. 그 남편이 죽어가면서 버티어서 이제 남긴 종자로 곡식은 잘 익었어요. 그래서 벼 이삭이 익었대요. 그러니까 잘 됐어, 수확이. 잘 익었어. 근데도 무엇하리요? 어차피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어서 큰 상실감을 느낀다. 그래서 곡소리 내고 있다라는 거군요. 자,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나오겠어요. 근데 굳이 낚시하자면 흉년 때문에 뭐 현재 울고 있다 그런 게 아니죠.
시간이 조금 두 개가 있어요. 작년 흉년 때, 올해 풍년 때. 근데 올해 풍년에 울고 있는 이유는 과거 시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다 하면 맞아요. 현재 시간은 딱히 울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는 풍년이 든 건 맞아요. 작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년은 읽고 끝내자고요. 됐지? 마지막 줄에 주제가 나오네요. 맨 마지막 줄에. 예, 가혹한 수탈. 이렇게 힘든 집이 있는데 곡식 좀 익었다고 세금 내라고 온다고 이 나쁜 관리들 하면서, 예, 아까 말했죠. 이건창 씨, 예, 암행어사 때 전남 순창 가고 보다가 그 실화를 시로, 한자 시로 옮겨서 적은 시입니다. 주제가 너무 뚜렷하고 솔직히 문학적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작품도 있구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이때 맥스야라면 딱 좋은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되게 일찍 끝났네. 잠시만요. 이감 신청하신 분은 가지 말고 가져가시고, 자, 야, 이거 안 낸 사람 빨리 내. 과제 안 낸 사람 저번 주 18호 안 내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참, 오늘 받은 책 19호 책이라서요. 안에 내용 보시면 이렇게 19라고 써 있어요. 근데 표지가 잘못 찍혔어요. 미안해요. 표지가 18호인데 내용은 19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19호 답 정정할 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 과제편에서. 그래서 오늘 받은 거 19호야. 19라고 써 있어. 표지만 잘못 나온 거야. 이거 18호. 저번 주 18호 내실 분도 내시고요. 아이, 벌써 안 끝났어. 왜 그래? 지금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5일치 과제 나가고 있지. 저랑 수특하죠. 그리고 연계 독서 있죠. 거기는 문제 안 풀었으면 당연히 풀어야 돼요. 문학하죠. 문학 연계 안 풀었으면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풀게 기본 과제 5일치에다가 수특, 연계, 독서하고 문학 거기 있는 문제들 같이 한 거 그거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그게 기본 과제고요. 자, 이제 5월 모의고사 받고 이제 좀 이따 6월이잖아. 야, 180 며칠 남았다며. 아유, 금방 끝난다. 화가 나셨네. 그래서 문제 부족하다 싶으시면 지금 하루에 수특 풀어봤자 하루에 독서 2개, 문학 2개 정도란 말이야. 적은 양은 아닌데 그래도 좀 더 하려면 이감을 하시던가 이감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따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딴 거를 개별적으로 좀 더 준비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본인 과제량이 할만하다 싶으시면 하시고요. 부족하다 싶으시면 꼭 말하세요. 괜히 뭐 또 엉뚱한 거 이상한 거 풀지 말고 같이 상담해서 내가 뭐 할지 견해줄 테니까 미리 얘기하고 같이 얘기해요. 자, 과제 열심히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낼 사람 내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자. 그거 내시고 잠깐만요. 유채선 씨 2개 가져가야겠네. 기다려. 이것도 풀어요? 뭐 네 맘대로 해라. 나한테 물어보자. 2번만 주시면 돼요. 너는 그래 넌 2만 가져가면 돼. 호이야. 김선태 씨는 2개 가져가야 될 겁니다. 요거 하고 누나 파이팅. 자네도 2개 가져가야 됩니다. 저번 주 안 가져갔잖아요. 이거 하고 이번 주 과제도 할 수 있겠어? 고명준이도 2개 가져가야 되네. 2개요? 저번 주 안 가져갔잖아. 이게 저번 주에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늦게 신청해서. 감사합니다. 김준수 씨는 너도 이번 신청했구나. 2개 가져갔어요. 언제 하려고? 밀렸어요. 열심히 하세요. 오케이. 송우찬 씨, 2만 가져가면 되겠네. 열심히 하시게. 네.